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강의입니다. 이 주차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 변동, 그리고 시장의 개념과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 지대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들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것들은 좀 난도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것들은 좀 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럼 거래가 뭐냐면, 거래라는 말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거래죠.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거래인데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시장을 이야기했냐면, 사실 이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가격과 수량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죠. 자, 그럼 먼저 수요 곡선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수요 곡선은 모양,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의 모양, 우상향 곡선. 어디다가 나타냈냐면 가격과 수량 좌표 쪽에다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와 시장의 공급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 만나는 곳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곳이 교차하는 곳이죠. 교차하는 곳 그럴게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 정해진 양은 균형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하는 점에서 정해진 가격은 이게 균형점이니까 균형 가격이고요. 균형점에서 정해진 양을 균형 수요 공급량의 줄임말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더 줄이면 균형량, 같은 말이에요. 다시 균형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균형 수급량 혹은 균형 거래량, 세 글자로 그냥 균형량. 그럼 균형점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균형점이 아닌 점을 이야기할 텐데, 이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컨대 균형이 아닌 가격이 P1인 점을 생각해 볼까요? 가격이 P1인 점은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요 가격 P1 수준에서 대응하는 수요 곡선을 보시면 요 점이 수요 곡선과 대응하고 이 점이 공급 곡선과 대응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그럼 먼저 공급량은 요즘에 대응해서 요만큼이 있고요. 수요량은 요즘에 대응해서 요만큼이래요. 질문이요. 가격이 P1인 상태에서는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죠? 얼마만큼 많아요? 요만큼 더 많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수요라고 그래요. 초과수요. 뭐라고요? 그럼 초과수요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 요걸 초과수요라고 해요. 초과수요가 나타나면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수요자 경쟁이고, 수요자 경쟁이란 사는 쪽, 초과수요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고, 따라서 수요가 더 많으니까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고, 이 수요자 경쟁은 결과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수요자 경쟁이란 사는 쪽의 경쟁이므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요.
반대로 가격이 P1이 아닌 P2의 경우로 가볼게요. 자, P2의 수준에서는 요즘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정해지고 요즘에 대응해서 공급량이 정해지는데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아요? 공급량이 많으니까 똑같이 대응해서 말해보면 이게 뭘까요? 초과 공급이겠죠. 그럼 초과 공급이란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 공급량이 많아요. 그럼 무슨 경쟁이냐면 공급자 경쟁. 파는 쪽에서 경쟁을 공급자 경쟁, 사는 쪽에서 경쟁을 수요자 경쟁이라 그래요. 공급자 경쟁이 나타나면 가격을 낮게 받고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수요자 경쟁은 사는 쪽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므로 올라가는 데 많아요. 공급자 경쟁은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받고라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드디어 어느 점에 이르게 되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예, 만나는 점이란 말도 맞는데 만나는 점이란 말보다 교차하는 점 이렇게 써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만나는 점 하지 말고 꼭 교차하는 점이거나 접하는 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꼭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만나는 점은 두 가지예요. 교차하는 점이거나 아니면 접하는 점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A라는 곡선과 B라는 곡선이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셋의 공통점은 전부 만나는 곳이죠. 그렇죠? 전부 만나는 곳이지만 요거는 뭐 하는 점이고 접하는 점이고 이 점은 뭐 하는 점이고 교차하는 점이니까 이걸 분명하게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은 교차하는 점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그게 균형점이라고 하자고요. 그 균형점에서 특징은 수요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인 수요량과 공급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인 공급량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수요 곡선 높이, 수요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는 수요량, 공급 곡선까지의 가로의 길이는 공급량이었는데 이제 수요 곡선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말했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해.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예습 같은 거는 어줍지 않게 하지 마세요. 익숙한 거하고 아는 거하고 착각해요. 그냥 익숙한 건데 아는 게 아닌 건데 내가 아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 계속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요 곡선까지 수직 높이를 수요 가격이라 그랬죠. 그럼 공급 곡선까지 수직 높이는 공급 가격. 그러니까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딱 같은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균형점에서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수요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와 공급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초과 수요를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요 크기를 초과 수요라 그러지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균형점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게 초과 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초과 공급도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걸 초과 공급이라 그러지 균형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걸 초과 공급이라 하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은 가격이 떨어진다.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같다. 그리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 잡으셨죠? 외우지 못하더라도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외우는 건 나중 일이에요. 그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입니다. 우선 계속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요 공급 가격의 그러니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의 경우로 이야기하면서 수요 공급 법칙이 뭐냐? 수요 공급 법칙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그 과정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게 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는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초과 공급이어서 초과 공급은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정해지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법칙, 수요 공급 법칙.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남아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이게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시장, 이런 시장은 실패한 시장이라 그래요. 실패한 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독점 시장이에요. 독점 시장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물건을 실제로 파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게 담배. 담배를 공급하는 건 KTNG에서만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 의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KTNG가, 물론 정부의 세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담배값이 2,000원인가 2,500원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담배와 관련된 세금을 올리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담배값이 지금 뭐 한 갑에 4,500원인가요? 그죠? 네, 그럼 4,500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담배값이 올라갔는데 담배에 대한 수요량이 줄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패한 시장, 다시 말하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요. 다음 주에요. 우리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맞물리면서 기초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점이나 나중에 이제 과점도 이야기를 해요. 독점이나 과점. 그런 시장들은 공급자에 의해서 지 맘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얘는 파는 사람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다 그 말이에요. 지인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말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대개 갖고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TV, 냉장고, 세탁기. 자,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을 말해봐요. 우리나라. 자, 보통 삼성, LG, 그리고 간혹 대우. 자, 이거 빼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 대부분 이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우리 반에 조사를 하면 우리 반의 대부분이 거의 7, 80%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제품들을 우리나라 제품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갖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시장의 지배력을 둘 이상의 소수의 기업이 다 가지고 있을 때 과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좀 전에 하나 있는 거 독점하고 이렇게 몇몇 기업이 시장을 다 지배하는 과점하고 합쳐서 독과점이라 그래요. 앞으로 독과점 이렇게 말하면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KTNG와 방금 말한 삼성전자, LG전자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통신 3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해요? 뭐 SK, KT, LG 플러스 이렇게 이게 뭐다? 과점 기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에 의해서 시장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제대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과점이란 기업의 수가 소수인데 그들에 의해서 시장이 다 지배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KTNG와 방금 말한 기업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 독과점이라 한다. 독과점 기업들은 지 맘대로 가격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면 시장이 실패한다고 말해요. 그럼 시장이 실패는 나쁜 건데 걔네들은 다 나쁜 놈들인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다 자꾸 가치 판단을 부여하게 돼요.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닌데 내가 느꼈던 경험 속에서 내가 그 용어와 그 개념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패는 나쁜 거니까 걔네들은 다 나쁜 놈인가 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답을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 실패가 또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몇 학년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웠는지 그런 거는 따지지 말자고요. 어차피 잊어버리긴 다 잊어버렸는데 뭐. 자, 그 다음에 가격이 공정하게 매겨질 수 없게 되면 시장이 실패한다. 여기서 공정하게 매긴다는 말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 의해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이런 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또는 많아도 파는 사람이 임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불공정한 시장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패한 시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패한 시장의 한 종류로서 독점을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과점까지 포함해서 독과점이라 한다. 그럼 독과점 기업의 존재는 시장이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 이야기는 다음 주로 또 이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의 변동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장의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정해진다 그랬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요 점이에요.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정해지죠?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대. 그럼 많이 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측 이동. 언제나 말로 하실 것. 저쪽으로. 이런 말 하지 마실 것. 이래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말로.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했더니 교차점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뀌었어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전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릴 거냐는 거죠. 지금은 공부 아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프에 그려본다. 좋아요. 그러나 시험장에서도 그래프를 그려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래프를 놓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없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프 그려보십시오. 자, 그러나 많이 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많이 샀으니까 양이 증가해요. 이제는 그래프를 놓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자,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요. 양도 증가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면 양 증가.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요. 그럼 수요 감소면 양은 감소. 조금 샀으니까 가격 하락. 이해 가셨습니까?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이고 많이 샀으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는 좌측 이동이고 조금 샀으니까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의 증가로 해볼까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우측 이동. 언제나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따라서 공급의 증가는 우측 이동.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균형점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했고 따라서 그 전보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질문합시다. 공급이 증가. 그럼 시중에 물량이 많아졌어요. 따라서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해요. 언제나 양은 이거하고 똑같이 가요. 수요 증가, 양 증가.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증가. 공급 감소, 양 감소. 따질 것도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가격만 주의하셔야 돼요. 수요 증가는 가격 올라가고 수요 감소는 가격 떨어져요. 근데 공급은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한단 말은 시중에 물량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공급이 줄었다는 말은 양이 감소하고 시중에 물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부족해, 공급량이 준 거야.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에 공급이 늘었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가격만 주의하시면 된다. 양은 언제나 여기서 주어진 글자대로 간다. 그래프로 그려봐도 공급 증가, 우측 이동, 가격 하락, 양 증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 증가, 양 어떻게 되죠? 증가, 공급 증가, 양 증가.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하네? 그럼 양은 증가해요. 근데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가고 공급 증가, 가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아느냐? 수요 증가 쪽이 크면 가격이 올라가. 공급 증가 쪽이 크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양 증가한다. 그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때 지금 큰 쪽만 따지면 되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있을 때 뭐만 따져라?
큰 쪽만 따져라. 그럼 수요 증가했더니 수요 증가만 따졌더니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로 나타나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는데 둘 다 증가하니까 양은 확실하게 증가해요. 근데 가격은 수요 증가 쪽은 올라가는 걸로 공급 증가 쪽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수요 증가가 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로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요 증가하면 양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양은 무조건 똑같이 말하라니까요. 수요 증가하면 양 증가, 공급 증가하면 양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로 양 증가. 자, 그런데 가격은 수요 증가로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공급 증가로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려면 공급 증가가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요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그전보다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우선은 여기에 나와는 4개만이라도 그래프를 그려보란 말이에요. 복습하실 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러분은 아, 가격이 여기지 참, 양이 여기지,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지,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지. 증가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따라서 수요나 공급이 증가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따라서 수요 증가 쪽이 크면 수요 증가만 따져서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공급 증가 쪽이 크면 공급 증가만 따져서 가격 하락하고 양 증가, 이렇게 따진다는 거였지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시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이 거기서 깨치는 게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프를 드디어 놓게 돼요.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자마자 눈으로 보고 답을 착 골라내요.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 쪽이 크다. 그럼 수요 증가만 따져서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했는데 공급 증가 쪽이 크다. 그러면 가격 하락, 양 증가.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언제 답할 수 있으면 되냐면 7월달, 8월달쯤 답하면 돼. 그 전까지는 원리를 자꾸 이해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아, 헷갈려. 나 그래프 그리면 헷갈리는데. 그래도 그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이 이해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여하튼 중요한 건 균형은 이동해야 하네요. 해요. 언제 이동해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이동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균형은 이동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는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탄력성의 범위가 좀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탄력성을 2개로 구분했는데요. 먼저 탄력성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서 탄력성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입니다. 원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외부에 어떤 자극을 주었는데요,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힘이에요. 어떤 외부의 자극을 주었을 때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힘. 대표적인 탄력성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볼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럴 때 이게 뭐냐면 볼을 이렇게 누르는 이게 뭐다? 네, 외부의 어떤 자극이거든요. 그리고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울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눌렀다, 놨다. 근데 내 볼에 있는 피부가 원상태로 바로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민감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시잖아요.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요, 이게 바로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 피부에 탄력을 잃은 거죠. 주무셨을 때 벽에를 폈는데 벽에 이렇게 접어진 부분이나 그런 데서 얼굴에 벽에선이 나타났다. 그런데 세면하는 동안 싹 없어졌다. 피부에 탄력이 있는 거고 이게 1시간 동안 안 지워지더라. 피부에 탄력이 점차 없어지는 거죠. 이 탄력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탄력이라는 말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가격이나 소득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자극입니다. 그럼 가격이 변하거나 소득이 변했어요. 그에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걸 따져보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자극을 줬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가 민감하면 탄력적이라 그러고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가 민감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재화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오르내림에 따라서 그에 따라 수요량이 바뀔 텐데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즉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어요. 즉 자극이 뭐다? 가격의 변화거든요. 반응이 뭐다?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에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줄죠. 근데 가격이 10% 올랐어요.
근데 수요량이 10%보다 더 많이 줄면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럼 민감한 거죠. 가격이 10% 올랐어요. 근데 수요량은 5% 줄었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보다 양 변화가 더 작죠. 요러면 둔감한 거예요. 그럴 땐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수로 표시해요. 분수로 표시하는데 자극인 가격의 변화율을 분모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반응인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자에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이 10% 변했어요. 근데 수요량은 20% 변한대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크니까 탄력적. 가격이 10% 변했어요. 수요량은 5% 변한대요.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가 작으니까 비탄력적.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기 때문에 이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10% 올랐다라고 해볼게요. 가격이 10% 올랐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수요량이 20% 줄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20% 줄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2 아니에요.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붙이냐면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거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요.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반대로 말할 때도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표현할 때도 마이너스를 붙여요. 부정적 의미도 마이너스를 붙인다고요? 또 증가한다는 플러스, 감소한다는 마이너스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어떤 때 붙이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얘와 얘의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 붙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이 5% 줄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0.5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이 크니까 민감한 거고 탄력적이고요. 요거는 가격에 대해 반응하는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보다 작으니까 이것은 둔감한 거고 비탄력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따지는 것은 요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숫자만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이 10% 올랐고 수요량도 10% 줄었다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준다는 요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건 여기는 숫자만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여요.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붙입니다. 절대값을 붙입니다. 절대값을 붙이면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이 절대값은 아무 의미 없어요.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마이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여서 표시한다. 이유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므로 여기서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의미죠. 자극을 줬어요. 가격이 변한다는 거죠. 거기에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보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거든요. 자, 이렇게요. 가격의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 변화율이 작네. 가격의 변화율은 10%인데 수요량 변화율이 5%인 거. 이런 경우는 자극인 큰데 반응이 작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죠.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말해요. 둔감한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변화율은 큰데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경우는 자극을 많이 줬는데 반응이 적게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생필품이거든요. 생필품이 필수제인데 생필품은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을 많이 못 줄여요. 조금밖에 못 줄이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양이 조금밖에 안 줄기 때문에 생필품의 경우는 가격 변화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따라서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이런 거요. 가격의 변화율은 10%인데 수요량 변화율이 20%인 거예요.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이 20% 줄게 되면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죠. 이런 경우는 탄력적이라 그러고 민감한 거예요.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많이 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주는 대표적인 예가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생필품 필수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많이 못 줄여요. 그래서 비탄력적이고요. 사치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양이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10% 변했고 수요량이 10% 변한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값이 1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가격의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 분수인데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면, 조금 전에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면 1보다 커요, 작아요? 다시요. 분모와 분자가 똑같으면 숫자가 1이죠. 그럼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 의미는 둔감한 것이고 비탄력적이라고 있는다고요. 그런데 가격의 변화율 분모보다 수요량 변화율 분자가 더 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민감한 거고 탄력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1이에요. 1이란 말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는 뜻이에요. 1보다 크면 반응이,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다. 1보다 크면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탄력적. 1보다 작단 말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 양 변화가 작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는 거. 가격이 10% 바뀌든 20% 바뀌든 30% 바뀌든 수요량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10%일 때도 여기는 0. 여기가 20%에도 0. 질문이요. 10분의 0은 얼마예요? 0. 20분의 0도 0이요. 그래서 이것은 탄력성 값이 0이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 둔감이요. 아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 변화가 작을 때 둔감이라 그랬는데 얘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둔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완전 둔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그에 비해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이거는 약간의 가격이 변했는데 양 변화가 엄청, 가격이 약간 올랐다고 하나도 안 사고 가격이 약간 떨어졌다고 다 사버리고 완전 민감한 거죠. 이런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이 세 개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런 재화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다만 비탄력적인 재화의 대표적인 예는 생필품이 있다. 탄력적인 재화의 대표적인 예는 사치품이 있다. 이렇게 탄력성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프로도 우리가 뒤쪽에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변화율 계산입니다. 왜 변화율 계산을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럼 가격의 변화율을 할 때 가격의 변화율을 알아야 되고 수요량 변화율,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아야 되는데 변화율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가격이, 가격이든 양이든 간에 여하튼 50에서 60으로의 변화율. 자, 몇 퍼센트 변화한 겁니까?
50에서 65로 변한 거는 몇 퍼센트 변한 거다? 예, 요 변화율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율의 경우는 뭐냐면 변화분하고 달라요. 원래 것 분의 변화분이에요. 분모는 원래 값, 분자는 나중 값에서 원래 값을 뺀 변화분을 써줘요. 그리고 곱하기 100, 100분율이니까 항상. 그러면 5에서 7로의 변화율은 얼마냐? 원래 것이 얼마겠어요? 원래 것이 얼마요? 5, 그러니까 분모는 5예요. 변화분이란 7 빼기 5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 빼기 5, 그러니까 2 곱하기 100을 해주면 40%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50에서 65로의 변화율은 얼마가 될까? 원래 것은 얼마? 50. 이렇게. 그 다음에 변화분은 60 빼기 50이니까 10. 그리고 곱하기 100. 100분율이므로. 따라서 5분의 1은 몇 퍼센트? 20%.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변화율은 분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변화율은 분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니까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도 이렇게 분모의 원래 가격분의 변화분이니까 원래 가격분의 변화분을 써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원래의 수요량분의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분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분수분의 분수로 탄력성이 계산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 같은 거 나오면 사람들이 나 저런 거 계산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분수분의 분수 계산하는 법도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다 하게 됩니다. 이 기초 강의 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잡아 놓으셔야 왜 탄력성 계산이 분수분의 분수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변화율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이라는 개념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 소비자의 지출액,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이 개념이 모두 같은 개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흑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냐면 50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짜리를 10개 산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 물건이 500원인데 500원짜리 10개 사려면 돈 얼마 내셔야 됩니까? 500원 곱하기 10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낸다? 5,000원. 그 5,000원이 뭐냐면 소비자의 지출액입니다. 그럼 소비자의 지출액이 5,000원이면 그 물건을 파는 기업은 5,000원이 뭐가 된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입니다. 소비자의 지출액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액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총수입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으로 바꿉니다. 이게 부동산이라 치고 한 단위를 임차하는데 내야 될 임대료가 500원이라 합시다. 그런데 임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여기 500원짜리 10단위를 임대해 줬다고 가정할까요? 그럼 임차인이 내야 되는 돈은 얼마냐면 500원 곱하기 10이니까 5,00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임대인이 받는 건 5,000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출 5,000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임대료 총수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원래 용어를 보면 임대인의 관점에서는 임대료라 하고 임차인의 관점에서는 임차료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관행적 용어는 임차인도 임대료란 말을 써요. 용어가 비대칭적 용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상 임대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대료 총수입을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500원이면 500원 곱하기 10개, 가격 곱하기 수요량, 혹은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 이게 기업의 총수입 혹은 임대료 총수입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는 가격이란 표현을 쓰고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료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가격 자리는 임대료로 바꿨어도 같은 논리가 항상 성립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를 수요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를 수요법칙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다만 시장만 다른 거예요. 사고 파는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란 말을 쓰고 임대차 하는 시장에서는 임대료란 말을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요량 혹은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 이게 바로 뭐냐면 임대료 총수입인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가격 또는 여기다 임대료를 두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이게 500원이고요. 500원짜리 10개를 산다면 소비자가 내는 돈은 이 높이 500원 곱하기 10개이기 때문에 5,000원을 내야 되며, 따라서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세로의 길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는 사각형의 면적이죠. 이게 뭐다?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판 기업, 말하자면 이게 부동산이면 임대료 총수입이 얼마다? 5,000원이죠.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기업의 총수입 혹은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은 이렇게 사각형 면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자, 임대료가 올랐다. 기업의 총수입이 늘까 줄까? 혹은 부동산의 임대인의 임대료 총수입이 늘까 줄까?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수입이 느는 건 아니에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 혹은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을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이라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보면 대체재의 유무와 다소입니다. 대체재가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 일단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집니다. 예컨대 이렇게 봅시다. 어떤 물건 A밖에 없어요. 대체재가 없어요. 쌀이라 합시다. 대체재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양을 못 줄여요. 비탄력적이죠. 가격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 A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합시다.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하고 대체재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단독주택과 빌라와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나는 아파트를 안 살고 단독주택을 살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비싸면 빌라 수요가 느는 거고 이것도 비싸면 오피스텔의 수요가 느는 거죠. 이렇게 대체재가 많으면 당연히 탄력적이 된다. 근데 대체재가 없으면 A밖에 없으면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많이 줄일 수 있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가격이 올라도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말은 탄력적이 된다는 뜻이고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말은 비탄력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연결됩니다. 기간의 장단. 단기는 대체재가 많다 적다. 단기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단기는 대체재가 적어요. 단기는 대체재가 적고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져요. 새로운 게 만들어지죠. MP3가 처음에 나올 때는 대체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MP3가 처음 나올 때는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MP3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어때요? 대체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작아지고 모양도 이뻐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택의 폭이 커지죠. 그러니까 단기는 대체재가 많지 않으니까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이 된다. 그 다음 재화의 용도예요. 어떤 재화가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오로지 그것으로만 사용되는데 용도가 다양하면 A로 사용할 수 있고 B로 사용할 수도 있고 C나 D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이 커지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대체재가 많아지는 셈이죠. 그리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그만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아지는 셈이고 탄력적이도 해요. 그러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오로지 그 용도로만 이용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그 용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으니까 양 주는 게 딱 한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재화의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필수재가 필수품인데 필수품은 가격이 올라도 줄이기가 힘드니까 비탄력적이에요. 반면에 사치품은 있으면 참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재는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일반적인 걸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사치재가 꼭 있어야 돼요. 살만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사치재가 실은 필수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필수제는 가격이 올라도 많이 못 줄이니까 비탄력적, 사치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탄력적.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탄력성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가봅시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우리가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탄력성의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해보죠. 자, 먼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볼까요? 똑같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죠. 의미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이 뭐고 자극입니다. 공급량이 반응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분자가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근데 말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이지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이 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이쪽에 가격의 변화율을 두고 이쪽에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란히 두어서 따져보기로 할까요? 가격의 변화율이 10%인데 공급량의 변화율이 5%면 분모가 10%고 분자가 5%입니다. 그러므로 0.5가 되겠죠. 그러면 자극에 대해 반응이 작기 때문에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겁니까? 둔감.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둔감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를 따져보니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큰 겁니다. 이를테면 가격의 변화율이 10%이고요. 공급량의 변화율이 20%이면 이 값이 2죠. 그러면 2가 나오면 요거는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니까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겁니까? 민감.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공급량이 더 크니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며 따라서 탄력적이죠. 1보다 큰 건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것. 가격의 변화율이 10%고 공급량의 변화율이 10%이면 이 값은 1이 될 거고 이럴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또다시 이렇게 볼까요? 가격이 아무리 변화도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공급량이 고정되는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가격의 변화율에 관계없이 공급량이 고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러하냐면 그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여기에 가격을 두고 여기에 공급량을 두게 되는데요.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공급량이 고정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나라의 토지의 총량이 이만큼이라면 가격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공급량이 고정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수직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극을 아무리 줘도 가격의 변화가 아무리 있어도 양변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 완전 둔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탄력성을 보았기 때문에 탄력성에서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십시오. 자, 그러면 한 국가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의 변화, 미세한 가격의 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가격이 살짝 올라가자 공급량이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거나 가격이 살짝 떨어지자 공급량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무지 크기 때문에 완전 민감으로 완전 탄력적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탄력성이 1보다 크단 말은 공급량의 변화가 더 크고 민감한 것이고 1보다 크면 민감한 것이고 탄력적이지만 1보다 작으면 둔감한 것이고 비탄력적이라 하시고 0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공급 곡선이고요. 비례 관계입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공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지금 작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파른 그림은 맞죠? 이 가파른 그림은 가격은 많이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변화가 작으니까 가격에 대해 수량의 변화가 둔감한 걸 의미하고, 이런 건
가격의 변화에 대해 수량 변화가 둔감하니까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 그래서 앞으로 비탄력적인 그림은 수요와 공급 관계없이 가파른 그림입니다. 반면에 완만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관계없이 완만한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크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 완만한 그림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 수량의 변화가 민감하다는 걸 의미하고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탄력적인 그림은 완만한 그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그림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작아서 비탄력적. 완만한 그림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커서 탄력적.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든 비례 관계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가파른 그림일수록 비탄력적, 완만한 그림일수록 탄력적. 우리의 기억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예 가파르다 못해 수직선인 거. 요거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양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고, 완만하다 못해 수평선인 것.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무지막지하게 바뀌는 경우이죠. 위의 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완전 비탄력입니다. 머릿속에 연상하실 때는 수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비탄력.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이죠. 연상하실 때는 이렇게 연상하십시오. 그래서 수평선은 완전 탄력.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리고 완전 탄력. 여기에 가까우면 비탄력. 여기에 가까우면 탄력. 따라서 여러분은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비탄력,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의미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파른 그림일수록 비탄력적인 그림이다. 완만한 그림일수록 탄력적인 그림이다.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제 탄력성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연결해 보죠. 우리는 자극을 이제 어떻게 자극을 줄 거냐면 소득입니다.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게 자극이고 이게 반응인데,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8% 증가했다 합시다.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8% 증가하면 이렇게 0.8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0% 증가, 수요량이 8% 증가. 0.8이 되고 0.8은 양의 값입니까? 음의 값입니까? 0.8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죠.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10%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수요가 8%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정상제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도 있습니다.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5% 줄었습니다.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5% 줄었다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5% 감소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분모는 10%, 분자는 5%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5죠.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0.5는 음의 값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준다는 뜻으로 열등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며 정상제, 음의 값을 가지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열등제가 됩니다. 소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 붙이지 않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입니다. 그러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양의 값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안 붙이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절대값을 붙이지 않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안 붙입니다. 그럼 오로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만 절대값을 붙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양의 값입니다.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음의 값입니다. 이번에는 두 재화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두 재화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X의 가격 변화율분의 Y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재화 두 개. 그러니까 콜라하고 사이다 관계, 그리고 커피하고 커피크림의 관계, 이런 걸 설명할 때 교차 탄력성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콜라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콜라 10% 올라가니까 콜라의 수요량이 줄면서 사이다 수요량이 8% 늘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콜라입니다. 콜라 가격이 10% 올랐어요. 이게 사이다입니다. 그때 사이다 수요량이
8%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콜라 가격이 올랐더니 콜라를 안 사고 사이다를 산 거죠. 그러니까 두 재화는 대체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계산하면 여기가 10%, 여기가 8%면 0.8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0.8이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의 값이고 따라서 대체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커피 크림이 가격이 10% 올랐어요. 커피 크림의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커피 크림의 가격이 10% 올라가면 아니 커피 가격이 10% 올랐다까요? 커피 가격이 10%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준다고 하시다. 그럼 커피 가격이 10% 올라가자 커피의 수요량을 5% 줄이고 그래서 커피 크림의 수요량도 같이 5% 줄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커피고 여기를 커피 크림입니다. 커피 가격이 10% 올라가자 커피 크림의 수요량이 5% 줄었다면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 두 재화는 보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절대값을 붙이지 않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같은 방향일 때 정상제, 양의 값입니다. 반대 방향일 때 열등제, 음의 값을 가지면 열등제가 됩니다.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 간의 관계입니다. 두 재화 간에 같은 방향일 때는 양의 값을 갖고 대체제, 두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일 때는 음의 값을 갖고 보완제입니다. 이번에도 32회 시험에서도 대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께서는 탄력성 4개를 알아두시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의미는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탄력성의 의미만이 아니라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에 따라 재화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 나가도록 할게요.